이번 시간은 신라의 통일 과정과 발해의 성립, 그리고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공부할 내용이 여러분들 1시간 동안 다루기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보시고 또 수업이 끝난 뒤에 인터넷이나 책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찾아서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일부분을 들으면서 이번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한글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순식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세대 분돈을 능하는 도만왕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운조왕 아래서 나온 역거세 만주월판 회녀라 관계초대왕 신라 장군이 사부 백개선신 떡방아 삼천궁녀의자왕 성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역사는 흐른다 말못살은 김유신 통일문무왕 원효대사 해골물 해초천축구 하갈왕자 장보고 발해대소영.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물들도 여러 명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언급될 인물들도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삼국의 건국과 그다음에 전성기까지 알아봤죠. 네, 오늘은 660년, 668년, 676년, 그리고 698년 이때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자, 660년에는 백제가 멸망을 했고요. 668년에는 고구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676년에는 신라가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698년에 발해가 건국됩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입니다. 삼국통일의 주역 두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종무열왕 김춘추와 그의 둘도 없는 동지인 김유신 장군입니다. 김춘추는 삼국통일에 있어서 외교적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냅니다. 당과의 협력을 이끌어낸 장군이고요. 김유신은 장군으로서 군사적인 면에서 통일의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서로 결혼으로 인척이 되었는데요. 바로 김유신 장군의 여동생이 김춘추와 결혼을 한 사이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은 백제의 멸망, 고구려의 멸망, 나당 전쟁 승리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백제의 멸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봐주세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백제 군사들이다. 용맹하게 신라를 무찌르자. 으아! 백제 장군 계백은 5,000명의 군사로 5만 명이나 되는 신라의 군사를 여러 차례 무찔렀어요. 신라의 사기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버렸죠. 이대로 백제에게 당할 수는 없다. 나 혼자서라도 백제를 무찌르리라. 신라의 화랑 관청이 혼자서 백제 진영으로 말을 타고 뛰어든 거죠. 하지만 관청은 금세 백제 군사들에게 붙잡혔어요. 허허, 어린 나이에 용감하게 적진에 뛰어들다니. 내 너의 용기를 높여서 이번만은 돌려보내주겠다. 이대로 물러설 줄 알고 안 되면 될
때까지다. 관차는 또다시 백제의 진영에 뛰어들어왔고 또다시 잡히고 말았어요. 내 너를 2번 용서하지는 않겠다. 당장 목을 베어 머리를 말 안장에 매달아 신라로 돌려보내거라. 네! 저건 관창의 말이잖아. 관창의 머리잖아. 관창을 대신해 우리가 백제와 싸우자. 그래, 관창을 위해, 신라를 위해 가자! 으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신라군에게 백제는 지고 맙니다. 계백 장군과 군사들이 죽을 각오로 싸운 황산벌 전투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후 나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마저 무너지면서 660년 백제는 멸망하고 맙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봤습니까? 네, 김유신 장군이 이끌던 신라군은 5만 명이었고요. 그리고 백제의 계백 장군이 이끌던 백제는 5천 명이었습니다. 네, 무려 10배의 차이가 나는 숫자로 신라군에 맞서 계백 장군이 용감히 맞서 싸웠지요. 네, 실제로 그래서 4차례나 전투에서 이겼었지만 끝내 그 수적 열세는 극복하지 못하고 김유신 장군의 신라군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요. 사비성이 당나라와 신라군의 공격으로 함락이 되게 되고요. 백제는 멸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고구려의 멸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68년 보장왕 때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당나라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나라가 멸망하고 난 뒤 당태종 이세민은 지방 호족과 반란군들을 모두 제압하고 중국을 재통일합니다. 그 뒤에 동돌골, 토요콘, 고창국 등을 제압하면서 고구려를 제외한 동쪽 세력들을 모조리 소멸시켰죠. 이때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등장을 하고 당나라와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심지어 연개소문은 그 왕인 영유왕을 치해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을 핑계로 당태종 이세민은 고구려를 침략하게 되는데요. 이게 제1차 고당 전쟁입니다. 고당 전쟁은 총 3차까지 24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당나라는 혼자의 힘으로는 고구려를 칠 수가 없어서 신라의 김춘추와 외교 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래서 신라가 후방에서 고구려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당나라는 북쪽에서 고구려를 공격하는 이런 협공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668년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물론 당나라와 신라의 공격도 있었지만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고구려 지도층은 내분을 일으키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들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의 공격으로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요. 당나라는 신라하고도 이제 전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임진강이라고 하는 강을 사이에 두고 두 나라 군대가 전투를 벌이게 되죠. 자, 그러다가 675년 매소성 전투를 계기로 해서 신라가 승기를 잡게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요 매소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과서 지도에 보면 신라 군대가 당나라 군대를 격파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매소성에 당나라 군이 20만이 모였습니다. 20만 명이 동시에 퍼져가지고
성에서 나와서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신라의 여러 성들이 당나라한테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서 이 매소성에 당나라 군대가 적은 틈을 타서 기습 공격을 하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신라군은 당나라 육군을 모두 격파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와중에 지금의 티베트 지역에서 토본이라고 하는 곳이 당나라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공격이 꽤나 당나라 입장에서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한반도에서 철수를 하기로 하죠. 그래서 웅진도독부가 건안성, 요동 지역의 건안성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신라군은 이걸 가만히 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수하는 당나라군을 공격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기벌포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기벌포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어 신라군은 당나라군을 완전히 몰아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여기 사비성, 주류성 밑에 기벌포 있죠? 여기 있습니다. 신라 해군이 당의 해군을 676년에 격파를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나당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고 그때 신라의 왕은 문무왕이었습니다. 그래서 676년 나당 전쟁을 승리로 신라는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삼국 통일의 의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한반도에 있던 여러 나라를 처음으로 통일했다는 것이 삼국 통일의 의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삼국 통일 후에 신라의 영토를 보면요. 자, 지금 우리 교과서 지도에 나와 있는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대동강, 여기 써있죠. 대동강에서 원산만, 여기가 원산만이에요. 여기 쏙 들어간 부분이.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경계로 해서 삼국을 통일을 완성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하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이북, 요 북쪽 지역은 대부분 어떻게 했을까요? 고구려의 땅이었는데, 당나라나 그 외에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통일을 완성한 왕이 문무왕이었죠. 문무왕은 그 무덤을 바다에 만들었습니다. 자, 문무대왕릉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삼국 통일을 완수한 신라의 문무왕이 죽어서도 동해에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다는 유언에 따라 경주 간포 앞바다에 수중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삼국 통일을 완성한 문무왕이 얼마나 신라를 지키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발해가 건국된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668년 고구려 멸망 이후 당나라는 당에 저항할 가능성이 있는 고구려 유민들을 영주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영주 지역 고구려 유민들은 말갈족과 거란족 등 다른 부족들과 섞여 지내며 당의 감시망 아래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의 핍박에 견디다 못한 거란족이 영주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순식간에 당의 감시망이 무너진 틈을 타 대조영의 아버지 걸걸중상을 필두로 한 고구려 유민들과 걸사비우가 이끄는 말갈족이 당나라 밖으로 탈출을 감행합니다. 영주 밀란으로 당의 북방 지배 체계가 붕괴되자 당 황제 측천무는 도망친 걸걸중상과 걸사비우에게 자기까지 내리며 회유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회유 공작은 실패로 돌아가고 이에 분노한 측천무는 즉시 토벌단을 파견합니다. 이때 걸걸중상과 걸사비우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한편 홀로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게 된 대조영은 천문령에서 12만 명의 당나라군을 물리치고 새로운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드디어 698년 대조영은 옛 고구려 땅인 동모산에
진나라를 세웁니다. 이에 사방으로 흩어졌던 고구려 유민들이 동모산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대조영의 세력이 날로 확장되자 결국 당나라는 713년에 화친을 제안하고 대조영을 발해 군왕으로 책봉합니다. 이후 대조영은 고구려 계승을 선포하며 진국 대신 발해를 국호로 삼고 새로운 국가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대조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과부도 발해 왕조 계보를 보면은 고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조영은 고구려가 멸망하고 30년 뒤에 진국을 세워서 그리고 913년에 나라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발해로 바꿈으로써 우리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발해의 전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해의 전성기는 9세기이고요. 이때 해동성국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군사 문화적으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고구려의 옛 영토를 거의 확보를 했고요.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연해주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바로 발해였습니다. 고구려보다도 더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당나라에서 발해를 불렀던 명칭이고요. 그 뜻은 바다 동쪽에서 기운차게 일어나 번성하는 나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도 아주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서 문화를 받아들이고 발해만의 독자적인 문화도 발전을 시켰는데요. 이 지도는 사회과부도 77쪽에 있는 지도입니다. 중국의 당나라와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수입과 수출을 했었고요. 일본과도 이렇게 수입과 수출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란색 이런 실선들이 교통로입니다. 그래서 거란, 당, 그리고 일본, 주변 국가와 활발하게 교류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해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불교가 아주 발달을 했다는 겁니다. 도읍지, 상경과 그 주변에서 불교 문화유산이 아주 많이 발견되는 것이 그 증거인데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상경성, 발해 석등, 이건 그 크기가 무려 여러분들 6m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불교 문화가 매우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있던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 앞에 시대가 여러분들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 시대였지요.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 시대가 통일 신라 그리고 발해가 함께 있던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탐구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해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중국이 오랑캐라고 부르던 민족들 있죠. 북방민족. 중국은 심지어 우리 민족도 한민족을 동이족이라고 하면서 동쪽에 활을 잘 쏘는 오랑캐라고 불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오랑캐라고 부르면서 무시했던 그 민족의 역사를 자기네 역사라고 막 우기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동북공정인데 발해 역사를 자신의 중국의 역사라고 편입시키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해가 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인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고구려 문화와 발해 문화와의 관계에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20쪽이고요.
네, 고구려의 침이, 그 다음에 발해의 침이, 그리고 고구려의 수막세 연꽃무늬, 발해 수막세 연꽃무늬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침이는 요 기와집 있죠. 네, 기와집, 네, 지붕의 끄트머리에 하는 이 장식입니다. 그리고 수막세는 네, 이 기와집의 끝을 마무리하는 네, 기와예요. 자, 모양을 보십시오. 고구려의 침이와 발해의 침이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네, 수막세와 연꽃무늬, 수막세의 연꽃무늬가 두 군데 다 비슷합니다. 자, 차이점은 새겨진 연꽃무늬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침이의 두께나 네, 그리고 새겨진 무늬가 약간은 달라요. 하지만 공통점이 바로 뭡니까? 두 개 다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침이의 생김새와 용도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유산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발해의 침이와 수막세가 고구려 것과 닮은 까닭은 바로 뭐겠습니까?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문화를 그대로 이어갔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닮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기록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고요. 21쪽에 있습니다. 네, 구당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견고려사 목간이라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거고요. 네, 속일본기 자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질문과 함께 네, 여러분 4개의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 위에 있는 자료들을 보고 4개의 질문에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멈추세요. 네, 다 했습니까? 그럼 첫 번째부터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은 대조영을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구당서는 당의 역사를 담은 역사책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대조영을 고려 별종으로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죠. 고려와 고구려는 같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뒤에 배우게 될 고려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들어서는 왕조인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해서 왕건이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사람들도 대조영을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발해의 문왕은 왜 자신을 고려 국왕이라고 말했을까요? 자, 속일본기에 이런 내용이 있죠. 문왕이 일본에 국서를 전할 때 자신을 고려 국왕이라고 칭한 사실이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네, 바로 발해의 문왕은 발해가 고구려의 뒤를 이은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대조영의 아들 무왕, 그 무왕의 다음 왕이 바로 문왕입니다. 그러니까 발해를 세운 대조영이 문왕의 할아버지인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주변 나라들은 발해가 어느 나라를 계승하려고 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자, 구당서에서 고려 별종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견고려사 목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일본 사신을 견고려사라고 했다고 했죠. 일본이 발해에 보낸 일본 사신을 견고려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속일본기에 발해 왕에게 보냅니다. 고구려 때부터 형제와 같이 친하게 지내온 나라의 소식이 끊겨졌었는데 다시 연락이 오니 기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주변 나라들은 고구려를 계승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발해의 역사가 우리 역사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발해는 스스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고 또 주변 나라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비슷한 문화가 발달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발해를 세운 대조영이 고구려를 계승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과 발해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